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이제 수위 루트리스, 블록체인 컴바이닝 브로드캐스트 앤 컨센서스라는 논문인데, 사실 앞에 수위가 안 붙은 버전으로 제목을 이제 그냥 루트리스로 해서 CCS에는 냈더라고요. 뭔가 재단 이름이 들어가서 그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CCS 24년에 나온 논문이고, 밑에 보시면은 전부 다 미스텐랩스에 있는 그 저자들이고, 요 중에서 이 조지 데네시스 이분이 뭔가 발표 같은 것도 좀 활발하게 하시고, 전에 썼던 논문들에도 자주 이제 등장을 하시는 걸로 봤고, 또 이분도 그 전에 썼던 논문들에 계셨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스텐 랩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그 전에 이 논문의 전체적인 컨셉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어, 뭔가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모르겠고요. 어, 그러니까 이 제목이 막 엄청 요약을 잘했다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컨셉은, 어, 트랜잭션들 중에 컨센서스를 무조건 거쳐야 되는 애가 있고, 굳이 컨센서스까지는 안 거치고, 뭔가 컨시스턴트 브로드캐스트라는 어떤 프리미티브를 이용해서 그냥 컨센서스를 우회할 수 있는 트랜잭션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분리를 해서 컨센서스를 이제 해야 되는 애만 컨센서스를 채우고 나머지는 그냥 바로 실행하는 쪽으로 최적화를 하겠다라는 게 전체적인 이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컨센서스 쪽은 그냥 블랙박스로 두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다음에 이제 발표하게 되는 미스티세티가 요 컨센서스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 시스템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아키텍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트리스라는 게 이제 그런 트랜잭션들 뭐 분류해서 뭔가 파이널리티를 주는 어떤 메커니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컨센서스 말 그대로 진짜 오더링은 이제 미스티세티가 하고 지금은 아마 불샤크가 하고 있을 텐데 나중에 미스티세티로 뭐 옮긴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옮겨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맨플로는 앞서 나왔던 이제 나와렌터스크 논문에서 나와를 이제 가져와서 쓰고 있는 뭐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스텐 랩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미스텐 랩스는 수의의 어떤 리서치 회사 같은 느낌이고요. 원래 이제 리브라라고 그 페이스북 메타에서 만든 뭔가 블록체인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수이랑 에토스랑 이렇게 떨어져 나왔고 그중에서 이제 수이는 미스앤랩스에서 리서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논문을 되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번 1년에만 3개를 억셉을 시켰다고 하고요. 자, 이제 CCS에 한, 그, 미티세티가 CCS인가요? 어디 나온 건가요? 잠시만요. NDSS구나. 그러면 하나가 이제 지금 이거 하는 게 CCS고, 미스티세티가 NDSS 25년에 나왔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히가 지금 그냥 프리프린트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컨센서스나 이런 거 관련해서 엄청 논문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먼저 설명드리면, 컨센서스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더블 스탠딩 방지에 있습니다. 더블 스탠딩이라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어, CA라는 사람이 B한테 비트코인을 0.1개 이제 보내는 그런 트랜잭션을 하나에서 이제 보내고 또 그 다른 부분에서는 A 다시한테 보내는 그 트랜잭션 2개를 보냈다고 합시다. 컨센서스가 없으면 이 레플리카들이 전체 애들이 이제 하나의 트랜잭션 오더링에 동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각자 받은 순서대로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먼저 처리된 트랜잭션이 성공하겠죠.
EA가 비트코인 0.1개 똑같은 그 UTX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체인 상태가 두 개가 돼버립니다. 컨센서스가 없으면. 그래서 만약에 뭐 B한테는 위에만 보여주고 A 다시한테는 아래만 보여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 둘 다 자기가 이제 돈을 받았다고 생각할 거고 전체적인 체인 관점에서도 이제 둘 중에 뭐가 맞는 상태인지를 결정할 로직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이 작업을 해줍니다. 둘 중에 어떤 체인이 캐노니컬 체인인지를 결정하는 걸 컨센서스가 해주고요. 다르게 말하면 어떤 트랜잭션 오더링이 맞는 오더링인가를 결정하는 게 컨센서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결정하는데 굳이 컨센서스까지 필요 없다. 왜냐면 컨센서스는 되게 비싸니까. 그런 아이디어에서 논문들이 몇 개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컨센서스 레스 블록체인이라고 이 논문에서는 부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제프라는 시스템도 있고, 패스트페이라는 시스템도 있고, 아스트로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논문에서 주목을 하는 거는 패스트페이이고요. 왜 여기에 주목을 하냐 하면 이 패스트페이가 페이스북에 있을 때 이 논문 저자들이 냈던 그 논문이라 가지고 여기서 많이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프도 똑같은데 똑같이 자기들이 쓴 건데 제프는 아마 프라이버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그런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패스트페이에 이제 주목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컨센서스를 우회하냐면, 컨시스턴트하고 릴라이어블한 브로드캐스트를 이용해서 뭐, 우회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요런 컨센서스를 안 쓰는 블록체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어, 패스트페이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아니라 뭐 비잔틴 컨시스턴트 브로드캐스트를 써서 기존 블록체인하고는 뭔가 다르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패스트페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일단 UTX 모델을 쓰고 있고요. UTX 모델은 그 특정한 UTX에 대해서 그걸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싱글 라이터 모델입니다. 언어만 그걸 쓸 수 있고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브 언어로 치환해서 보면은 온드 오브젝트라는 분류가 있거든요.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어, 그, 키 아이디어는, 컨센서스를 쓰지 않고, 요 UTXO의 오너가, 그러니까 원래 컨센서스가 트랜잭션 오더링을 해주는 건데, 대신에 오너가 그 트랜잭션 오더링을 한다라는 게 이제 컨셉이고요. 어떤 트랜잭션을 실행을 하려면 이 EF 플러스 1개 밸리데이터들의 시그니처를 수집을 해서 밸리데이터들의 시그니처를 만들 때 그 UTXO를 잠궈요, 일단. 나중에 내가 이 트랜잭션에 싹 서명을 해서 이제 돌려준다는 거는 내가 나중에 이걸 실행해 줄게라는 어떤 약속이니까 어, 그걸 이제 서명하는 시점에 잠궈가지고 나중에 쓸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똑같은 UTXO에 대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낙이 된 거에 대한 요청이니까 그냥 이 자산을 완전 동결시켜버리고 아예 못 쓰게 만들어버려서 더블 스탠딩을 막는 방식이고요. 그 서명이 이제 EF 플러스 1개가 모여야 실행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오더링이 된다, 뭐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밑에 사실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이 그림이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나중에 어차피 시스템 소개해 드릴 때 컨센서스를 안 타는 트랜잭션들은 이 패스트페이랑 정확히 똑같은 과정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 돼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레스 블록체인은 당연히 컨센서스를 안 타니까 좋은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그 돈 보내는 거밖에 못 한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뭐 컨트랙트 호출이나 이런 거는 이제 할 수가 없고 다 UTXO 그냥 그 거래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불편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오너들이 있잖아요. 여러 명이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티 라이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컨트랙트를 쓰는 당사자들 간에 트랜잭션 오더링을 뭔가 코디네이트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컨센서스라는 어떤 시퀀싱 메커니즘을 또 따로 두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첫 번째는. 그래서 이래서 뭐 컨센서스 레스 블록체인을 산업에서는 많이 안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어, 스테이트 체크 포인트를 지원을 안 한다라는 건데, 요거는, 음, 저희가 그 이더리움에서도 체크 포인트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에포크마다 맨 첫 번째 블록이 이제 체크 포인트 블록이 돼서 걔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하고 뭐 파이널라이즈를 진행하고 하게 되는데, 그거랑은 약간 다르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블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스테이트 체크 포인트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이게 약간 블록 같은 개념으로, 어, 지금 현재 상태가 있는데, 그 현재 상태에 되기까지 어떤 트랜잭션들을 실행을 시켜야 되는지를 담고 있는 게 이제 체크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제 수위에는 딱히 트레디셔널 블록체인의 그런 블록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체크 포인트가 마치 블록처럼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왜 지원이 안 됐었냐면 컨센서스 레스 블록체인에서는 어, 이 체크 포인트라는 것도 정당한지 안 한지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레플리카들 사이에서 뭐 그때 당시 검증자의 뭐 3분의 2 이상 서명이 존재한다거나 이러면은 보통 이 체크 포인트가 뭐 파이널라이즈 됐다 뭐 어쩐다 이게 정당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통신이 결국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패스트페이에서는 요걸 구현을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크 포인트가 원래는 지원이 안 됐다. 그게 뭐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가 락을 걸어놨는데 거기다가 또 똑같은 UTXO를 쓰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 자산이 영원히 이제 잠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영원히 잠겨버리면 불편하니까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블록체인이 사용하는 게 컨센서스 베이스드 블록체인인데, 이거의 문제는 또 뭐냐면, 그 레이턴시랑 컴플렉시티가 일단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UTXO 트랜잭션들은 사실 컨센서스가 별로 없어도 오더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애들도 다 이제 컨센서스를 거치게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트랜잭션과 동일하게 컨센서스를 거치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오버헤드가 있다라는 게 또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는 그 미스터랩스에서 나왔던 불샤크랑 이제 미스티스트를 밑에 붙여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패스트 패스, 그러니까 컨센서스 레스한 패스를 탈 수 있으면은 그걸 타게 하고 아닌 경우에만 컨센서스를 타게 하자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이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시스템 안에 컨센서스 레스한 패스랑 컨센서스 베이스드 패스를 두 개 다 마련해 놓고 그리고 각자는 이제 컨센서스 레스의 경우에는 패스트페이에서 포크를 해오고 컨센서스 베이스드의 경우에는 뭐든지 상관은 없는데 불샤크나 뭐 미스티티 같은 거를 이제 포크를 해오고 이렇게 두 가지 경로를 다 시스템이 갖고 있으면서 만약에 온도 오브젝트, UTXO 같은 거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패스트 패스를 타고 아니고 뭐 컨트랙트에 대한 여러 명이 쓰는 그런 오브젝트에 대한 트랜잭션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컨센서스 패스를 타게끔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에서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하거든요. 수위에서는. 이런 시스템에서 컨센서스 레스랑 컨센서스 베이스들을 둘 다 합친 거는 이제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 3, 4번은 약간 좀 부차적인데요. 그 다음 2번으로는 이제 체크 포인팅을 지원한다라는 거고, 3번으로는, 어, 영원히 락이 걸리는 거를 이제 풀어주는 로직을 만든다. 근데 그게 이제 리컨피규레이션 프로세스 중에 일어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리컨피규레이션이라는 건 커미티가 바뀌는 시점, 그 에포크 단위로 커미티가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에포크가 바뀌는 시점에, 이 락이 걸려 있는 걸 다 해제를 시켜가지고, 영원히 프리즈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로직을 추가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프로덕션 레벨에서 시스템을 검증을 했고, 또 코드도 다 이제 프로덕션 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만들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컨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그 아까 설명하실 때 이제 컨센서스 리스트 모드에서는 네, 뭐 트랜잭션의 오너가 직접 트랜잭션 오더링하고 뭐 레플리카가 뭐 2 플러스 한 개 시그니처를 수집한다. 네, 이거요. 근데 네, 여기서 근데 트랜잭션 오더링이라는 말 자체가 트랜잭션이 여러 개 있어야 오더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오너가 자기가 보낸 트랜잭션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오더링을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 오너가 트랜잭션 오더링 한다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어, 사실 막 진짜 트랜잭션 여러 개가 있어서 오더링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오너가 여기서는 어떤 게 그 캐노니컬 체인에 들어갈 트랜잭션인지를 정해준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더블 스펜딩 상황에서 이 두 개 중에 뭐를 따르는 게 이 두 트랜잭션 중에 뭐를 포함시키는 게 맞는 그 건지를 이제 클라이언트가 알려준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그러니까 트랜잭션 오너가 내 트랜잭션 내가 결정한다 오더링이 네, 아니라 네, 네 좀 그렇게 네, 이해를 했고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이제 비잔틴 뭐였지 레이어블 브로드캐스트인가 그게 네. 정의를 아, 설명하셨었나요? 아니요, 설명 안 했는데요. 뒤에 나오나요? 일단 그 뒤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컨시스턴트 근데 사실 컨시스턴트 앤 릴라이어블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데 이 패스트페이는 컨시스턴트 브로드캐스트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어떤 트랜잭션을 보냈을 때 그 트랜잭션이 어 무조건 도착했다는 거를 보장해주는 그 브로드캐스트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 네트워크 쪽 지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그런 느낌으로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해도 될까요? 네, 그, 그 만섭이 형이 아까 질문했던 페이지 있잖아요. 그 UTXO 네, 나오고 했던. 네, 여기 그, 제가 이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나요? 무브에서 사용하는 게? 네, 여기서 맞습니다. 이 개념을 저는 아예 뭔가 생소한데 이게 네, UTXO랑 다른 점이 있을까요, 혹시? 아니면 UTXO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 일단 온도 오브젝트는 UTX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든 오브젝트가 UTX 같은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 뒤에 그 무브 랭귀지에 대한 슬라이드도 조금 넣어놨거든요. 혹시 그거 네.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리고 그럼 온드 오브젝트가 UTXO라고 했을 때 여기서 네, 설명하는 건 온드 오브젝트의 경우인가요? 이 오른쪽에 오너가 뭐 한다는 거는 컨센서스 대신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네, 그 오너가 자기가 이제 UTXO처럼 그냥 보내는 사람을 자기가 그냥 지정해서 보내는 건데
네. 그걸 더블 스pen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누가 이렇게 검증을 하나요? 이제 비트코인은 그거를 그 프루프 오브 워크로 이렇게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크립토 이코노미크하게. 네, 어, 애초에 이 트랜잭션을 실행하기 전에 EF 플러스 한 개의 그 시그니처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아, 네. 그러면은 그냥 EF 플러스 한 개의 레플리카들이 요 트랜잭션이 우리 캐노니컬 체인에 들어가는 맞는 트랜잭션이다라고 이제 동의를 한 거죠. 다 아, 그걸 알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랑 상충하는 어떤 다른 트랜잭션이 이 체인의 다른 부분에서 캐노니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를 알고 제가 이걸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EF 플러스 1 시그니처 덕분에 더블 스pen딩 같은 게 막아지는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더 질문 있으시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막 온더 오브젝트, 쉐어드 오브젝트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이 둘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게 이 시스템 최적화하는데 엄청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브 랭귀지에 대해서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막 엄청 잘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정도만 알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수준까지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무브 언어는 약간 UTX 모델이랑 어카운트 베이스드 모델이 섞인 모델이에요. 이제 UTX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옆에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아실 수 있듯이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뭐 100 BTC를 밥한테 보낸다라고 하면 오너가 앨리스로 표시된 100 BTC UTXO에 O가 이제 사라지고 오너가 밥으로 표시된 100 BTC UTXO가 새로 이제 생기는 방식이죠. 그리고 요 각자는 얘는 앨리스만 이제 쓸 수 있고 얘는 반만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카운트 베이스드 모델에서 똑같이 에셋 트랜스퍼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네이티브 토큰이 아니라 그냥 뭐 다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다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고 거기에 그냥 이제 적혀 있는 거죠. 앨리스의 밸런스, 뭐 밥의 밸런스 이런 게 다 적혀 있는 것이고 에셋을 트랜스퍼 한다고 하면 이제 100다이를 앨리스가 밥한테 보낸다고 하면 그냥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가서 앨리스가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죠. 앨리스는 0으로 만들고 밥은 이제 100으로 만드는 거를 수정을 하는 거고. 물론 이 영역은 앨리스밖에 못 건드리겠지만 이 스마트 컨트랙트 전체를 오브젝트라고 봤을 때는 파일을 갖고 있는 누구든지 요 컨트랙트로 호출을 해서 이제 에셋 트랜스퍼를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 거죠. 그래서 쓰는 사람이 여러 명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쉐어드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무브는 어떻게 이 두 개를 합치냐면 만약에 뭐 앨리스가 100다이를 민트한다라고 하면 다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있어요. 그런데 앨리스가 100다이 민트 하겠다라고 얘를 이제 호출을 하면 민트를 하면은 이제 오브젝트가 이렇게 생깁니다. 뭐냐면 이제 100다이가 오너를 이제 컨트랙트로 한 100다이가 이제 생겨요. 이렇게 오브젝트가. 그러면 그거를 앨리스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오브젝트는 사라지고 앨리스가 오너로 표시된 100다이 오브젝트가 새로 생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하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도 누구나 호출을 할 수 있지만 이 쉐어드 오브젝트 얘는 이제 누구나 호출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앨리스만 쓸 수 있고 앨리스만 호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모델인데 그 오브젝트에는 그 크게 나눠가지고 온도 오브젝트랑 쉐어드 오브젝트가 있고 온도 오브젝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에셋 같은 것 그리고 뭐 게임에서는 뭐 무기 같은 게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비유도 하거든요. 그런 에셋 같은 게 이제 온도 오브젝트고 쉐어드 오브젝트는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거를 이제 부릅니다. 이 두 개를 다 합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밑에 이제
버전 아이디, 오브젝트 아이디, 오브젝트 키 이런 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나중에 또 필요한 개념이라서 적어놨는데요. 오브젝트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각 오브젝트마다 부여가 되는 고유한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버전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의 논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뭐 몇 번 썼는지 막 요런 게 표시되는 게 버전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락의 대상이 오브젝트 키가 되는데요. 버전 아이디랑 오브젝트 아이디를 이제 합쳐가지고 오브젝트 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가능하냐면 어떤 특정한 트랜잭션들은 병렬 처리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5개의 트랜잭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위에 2개는 온드 오브젝트에 작동하는 온도 오브젝트를 건드리는 트랜잭션들이고요. 밑에 3개는 쉘드 오브젝트를 건드리는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이 2개는 뭔가 그 온도 오브젝트를 다른 애한테 이제 보내는 뭐 그런, 음, 트랜잭션이고요. 요 밑에는 컨트랙트에다가 어떤 값을 쓰는 그 트랜잭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얘네 다 동일한 컨트랙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거는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써라. 요런 이제 트랜잭션이고. 두 번째는 B에다가 A의 값을 써라. 이거고. 세 번째는 A에 20을 써라. 뭐 요런 트랜잭션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 이거 2개, 요 위에 있는 2개는 사실 어떤 순서로 실행되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5개를 실행한 최종 결과값을 생각해 봤을 때 얘네 둘은 어떤 순서로 실행이 돼도 답이 마지막에 124를 갖고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 중간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맨 뒤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요즘 이제 요 맨 위에만 올라가 있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근데 반면에 이제 요 밑에 있는 3개, 페어드 오브젝트를 건드리는 3개는 순서가 바뀌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B에는 10이 들어가고 A에는 20이 들어가는 거를 기대하고, 이런 3개의 트랜잭션을 제출을 했는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할까요? 이 두 번째랑 세 번째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대했던 거랑 다르게 A에 20이 들어가고, B에도 20이 들어가 버리는 그런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개의 트랜잭션은 이제 순서를 하나로 합의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니면 이제 각자 다 다른 순서를 실행해서 다른 결과값을 갖고 있을 테니까 이 3개는 무조건 순서를 하나로 이제 합의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합의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근데 막 반면에 위에 2개는 어 이게 실행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다른 레플리카들한테서도 이게 실행될 것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순서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고 심지어 병렬로 처리해도 별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옴드 오브젝트의 처리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안 타고 패스트 페이 패스로 가는 거고, 요 밑에 3개는 컨센서스를 타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2번째 트랜잭션이 캐롤이 밥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밥이 캐롤한테 보낸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은 지금 이 2개가 실행되기 전에 다이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다이가 0인 거죠. 그러면은 얘네 둘이 실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밥은 자기 트랜잭션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프로, 프로그래머블 트랜잭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프로그래머블 트랜잭션 블락? 같은 이름으로 이제 저 2개의 답이 이 2개의 트랜잭션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그 번들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름 기억이 안 나서 잠시만 찾아볼게요. 혹시나 그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 밥이 네, 이제 이게 순서가 바뀐다고 생각하고 밥이 보내는 상황에서는 밥이 다이가 네, 없는 상황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UTXO에서 가능한가요? 네, 제가 이제 무브는 모르는데 일반적인 UTXO에서는 그냥 그 시도조차가 아예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웃풋을 그러니까 언스펜트 아웃풋을 소비해서 네, 그러니까 그걸 인풋으로 해서 다음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풋으로 넣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네. 시도조차가 아예 불가능하지 않나요? 뭔가 없는 아, 상태에서 맞습니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이 맞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보내고 싶다. 내가 솔직히 앨리스 저 첫 번째 트랜잭션이 실행이 되고 나서 내가 다시 보내는 게 귀찮고 나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내가 받자마자 캐롤한테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트랜잭션 블록으로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는 제가 그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프로그래머블 트랜잭션 블락 맞습니다. 프로그래머블 트랜잭션 블락이라는 걸로 이제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 관련된 이제 이벨리에이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근데 두 트랜잭션을 말씀을, 묶는, 네. 아, 질문 있어. 아까 그 두 개의 트랜잭션을 번들로 묶는다라고 하는 게 주체가 밥이 하는 건가요? 아, 근데 그거는 약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앨리스가 밥한테 서명해서 주면은 그 밥이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또 서명한 요 두 번째 트랜잭션을 또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번들로 보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체에 대한 서명을 꼭 누가 해야 된다 이게 정해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앨리스의 트랜잭션이 그 밸리드 하다라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 밥이 캐럴한테 20다이를 준다라는 트랜잭션을 보낼 수가 있나요? 아까 그 원즈랑 같은 비슷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아, 보낼 수 없습니다. 저 첫 번째가 먼저 실행이 돼야 돼요. 그거 제가 약간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를, 그러니까 트랜잭션 블록을 만드는 이유는, 첫 번째 트랜잭션이 성공하는 거를 기다리고 내가 그걸 눈으로 볼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내 거를 보내는 게 귀찮고 나는 그냥 연속해서 하고 싶다. 근데 그냥 어카운트 베이스드 모델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냥 적당한 시점에 제 트랜잭션이 끼워지게끔 보내면은 그게 처리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그런 트랜잭션이 시도조차 못하니까 그런 번들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게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스템 아키텍처 대충 이제 트랜잭션 보냈을 때 어떤 흐름으로 얘가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클라이언트가 트랜잭션을 만들면은 그거를 밸리데이터들한테 전부 브로드캐스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뒤에도 그렇고 서티피케이트도 모으고 이게 좀 번거롭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직접 하기가. 그러니까 실제 그 소위 지금 돌아가고 있는 메인넷에서는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하고 서티피케이트 모아주고 이런 거를 풀노드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트랜잭션을 브로드캐스트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밸리데이터가 이 트랜잭션이 밸리드한 트랜잭션인가를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내가 이 트랜잭션을 실행하겠다는 어떤 서명을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그 과정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중간에 뭐 밸리데이션도 하고 그리고 서명을 하면은 오브젝트 키를 이용해 가지고 그 인풋 온더 오브젝트에다가 이제 그 락을 걸게 되고요. 만약에 제가 트랜잭션 받았는데 이 오브젝트 키가 이미 그 락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더블 스pen딩을 하려고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에포크 동안에는 요 오브젝트를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은 이 에포크가 24시간이거든요. 이게 너무 길고 요 논문에서 봤을 때 한 10분 정도로 줄여도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았다. 이런 언급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점점 줄여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BLS 같은 그 시그니처 어그리게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해가지고 유저가 요 서명 받은 EF 플러스 1, 뭐 N-F개, 어쨌든 커럼계의 그 밸리데이터들의 서명을 하나로 이제 합치는데요. 그렇게 합치고 나면 그게 이제 트랜잭션 서티피케이트이라는 게 됩니다. 그럼 이 서티피케이트를 다시 이제 밸리데이터들한테 다 보내요. 그러면 요 시점에서 뭐가 달성이 되냐면 트랜잭션 파이널리티가 달성이 됩니다. 근데 요게 좀 특이하거든요. 트랜잭션 파이널리티라는 게 특이한 개념인 게 원래 저희는 그냥 파이널리티는 하나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파이널리티 개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트랜잭션 파이널리티도 있고 세틀먼트 파이널리티도 있고 나중에 그냥 두 개를 아예 갖다 놓고 비교를 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트랜잭션 파이널리티는 이 트랜잭션이 요 에포크 내에 무조건 실행된다라는 어떤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트랜잭션 실행을 취소할 수 없음이 보장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밸리데이터들이 트랜잭션을 보고 서명이 다 잘 돼 있고 만약에 얘가 그 테스트 패스를 탈 수 있다. 온도 오브젝트만 건드리는 트랜잭션이다라고 하면 이제 컨센서스를 우회해서 그냥 바로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이 됐든 안 됐든 그냥 서티피케이트는 전부 모아가지고 이 서티피케이트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트랜잭션 하나마다 붙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서티피케이트 다 모아가지고 컨센서스로 이제 보냅니다. 이 컨센서스는 블랙박스인데 대그 베이스드 컨센서스 꼭 대그 베이스드여야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그 베이스드 컨센서스를 썼고요. 이 컨센서스는 블랙박스인데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뭐냐면 일단 인풋은 그 모든 서티피케이트입니다. 이거는 그 쉐어드 오브젝트를 건드리든 거든 본드 오브젝트를 건드리든 거든 다 이제 묶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웃풋으로는 이 서티피케이트를 어떤 순서 같은 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무조건 온도 오브젝트가 맨 위로 가게끔 해서 보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 온도 오브젝트는 오더링이 필요 없다면서 왜 굳이 얘를 컨센서스에 보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어쨌든 얘네들의 순서는 정해져 있어야 다들 동의한 순서는 정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순서 무시하고 그냥 온도 오브젝트는 아무 순서로나 실행해도 얘네들은 결과값에 영향 안 미치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 순서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쉐어드 오브젝트들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이미 그 온도 오브젝트들은 다 실행이 이미 된 상태겠죠. 이 상태에서. 그래서 요 시점에서 그 세틀먼트 파이널리티라는 게 달성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실행 끝나고 그 결과값을 갖다가 안전하게 쓸 수 있을 때 있잖아요.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실행, 실행한다는 사실 그 자체, 그 실행할 것임, 그게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면, 이 시점에서는 실행의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어디서 이제 갖다 쓸 수도 있고, 그런 게 세틀먼트 파이널리티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클라이언트가 자기 트랜잭션이 뭐 세틀 됐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으면은, 또 컬럼계의 그 execution 리절트에 대한 어떤 서명값을 모아가지고 서티피케이트를 만들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이펙트 서티피케이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막 엄청 필수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체크포인트 만드는 건 사실 어느 시점에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컨센서스에서 막 트랜잭션들이 순서대로 계속 커밋이 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커밋에 기반해서 체크 포인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의 파이널리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트랜잭션 파이널리티랑 세틀먼트 파이널리티가 있고 각자 아까 이제 이 시점이랑 요 시점에서 주어졌었습니다. 트랜잭션 파이널리티는 그 트랜잭션이 실행될 것이다. 이게 파이널한 거고 정직한 밸리데이터라면 이 에포크 안에 무조건 이 트랜잭션을 실행할 거다라는 게 이제 트랜잭션 파이널리티이고요. 세틀먼트 파이널리티는 그 실행을 한 결과값이 파이널하고 그거를 어떤 후속 트랜잭션도 다 갖고 가서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세틀먼트 파이널리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트랜잭션 파이널리티가 있으면 뭐 결과는 모르겠지만 일단 실행은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막 클라이언트가 그거를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언젠가는 이 에포크 내에는 실행이 되겠지. 내가 이 에포크가 끝나면 와서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어서 이 트랜잭션 파이널리티의 존재가 되게 UX적으로 좋다라는 이야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패스를 만약에 타는 경우에는 사실 이 체크 단계에서 컨센서스를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이 두의 사이에 시간차가 많이 없다라고 합니다. 혹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저 그 온드 오브젝트랑 쉐어드 오브젝트에서 네, 그냥 뭔가 일반적인 질문인데 어 쉐어드 오브젝트에서 온드 오브젝트를 뭔가 사용하거나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뭐 예를 들어 덱스가 수위에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네, 뭐 예를 들어 다이는 이제 온드 오브젝트일 거고 어떤 토큰은 이 네. 토큰을 덱스에서 교환한다고 하면은 쉐어드 오브젝트에서 뭐 온드 오브젝트를 뭐 이렇게 갖다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상호작용도 되는 건가요? 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덱스에서, 덱스에서 제가 뭐 A 토큰을 B 토큰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네, A 토큰이랑 B 토큰은 온드 오브젝트일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어떤 식으로 뭐 쉐어드 오브젝트에서 온드 음, 오브젝트를 뭐 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사실 지금 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컨트랙트든 뭐든 갖고 있는 예를 들어 B 토큰을 갖고 있다가 A 토큰을 주면 거기에 맞게 이제 B 토큰을 줘야 되는 거니까 아마도 그 두 개를 트랜지션 블록 같은 걸로 만들 것 같기는 그런 방법이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음, 그거보다 또 더 복잡한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다른 사람이 오너인 어떤 그 오브젝트를 갖다가 막 움직인다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요 그림은 그냥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가지고 왔고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트랜잭션 그 밸리데이터들한테 다 보내면은 이 밸리데이터 하나 관점에서는 요거 이제 체크해서 락 된 거에 접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거 해서 뭐 서명 보내고 그걸 다시 서티피케이트로 모아가지고 보내면 다시 그 서티피케이트 검사한 다음에 테스트 패스를 탈 수 있다 하면은 이제 익세큐션을 시키고요. 탈 수 있든 안 있든 그냥 일단 서티피케이트는 전부 이제 컨센서스로 보내고 그게 이제 완료가 되면은 익세큐트를 하고 그 결과를 저장하고 체크 포인트도 만들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어 컨센서스를 안 타고 그냥 요만큼만 타는 경우에는 이제 패스트 패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체크 포인트에 대한 지원인데요. 요 체크 포인트라는 거는 그냥 일반 블록체인, 트레디셔널 블록체인에서 블록같이 동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 수위 스캔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체크포인트 해서 막 체크포인트 넘버 같은 것들이 막 붙어 있는 애들이 막 쭈룩 나오거든요. 여기를 이제 클릭해서 이 다이제스트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요 안에 어, 요 체크포인트가 되기까지 처리했던 트랜잭션 블록의 개수. 여기서는 27개를 처리했다고 하고요. 그럼 요 밑에 이제 해당 트랜잭션 블록의 다이제스트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짜 그 블록을 생각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냥 블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뭐, 구성 요소로는, 뭐, 트랜잭션들 실행된 거의 다이제스트, 그리고 오더, 뭐, 3분의 2 커미티의 뭐, 서명,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요 체크 포인트가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패스트 패스를 타든 안 타든, 다 컨센서스에 서티피케이트 보내서 일단 오더링은 다 시켜놨기 때문이고, 어, 만드는 방법은 그냥 컨센서스에서 커밋이 될 때마다 그 커밋을 그냥 체크포인트로 씁니다. 만약에 근데 자꾸 이제 이거를 서티피케이트 다 보냈기 때문에, 어, 체크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만약에, 어, 만약에 오더링이 진짜 필요한 쉐어드 오브젝트만 제가 컨센서스에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제가 이제, 그럼 그게 커미트 될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 컨센서스가 끝나가지고, 그 쉐어드 오브젝트가 커밋된 그 순간이 있을 텐데, 그럼 그때 제가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 다른 애들은 온도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제가 몰라요. 제 것만 볼 수 있단 말이죠. 온도 오브젝트에 대한 거는. 만약에 컨센서스에 커밋이 됐으면은 얘네들도 그 트랜잭션까지 실행했겠지? 이게 확실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 것만 보고 있으니까, 온도 오브젝트 트랜잭션을 어디까지 여기에 넣어야 되고, 뭐,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를 이제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합의가 또 필요하게 돼서 요때 그냥 서티피케이트를 다 보내야 이제 체크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네. 다음으로 리컴필레이션인데요. 이건 엄청 간단합니다. 요거는 그냥 이제 커미티가 새로운 커미티로 바뀌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입니다. 그 과정은 일단 에포크가 바뀌는 시점이 되면 밸리데이터들이 그 새로운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서명을 안 하고 이제 받은 트랜잭션 이전에 서명했고 서티피케이트를 받는 그 트랜잭션들만 일단 실행을 하자라고 하고 그 그만 이제 더 서티피케이트 더 안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서티피케이트들이 다 실행이 됐고 다 체크 포인트에 들어갔으면은 다짜라는 투표를 보내고요. 만약에 3분의 2 이상 밸리데이터들이 그 투표에 동의를 했으면은 그 에포크가 끝나고 다음 에포크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전 커미티에서 걸었던 락들은 전부 이제 드랍이 됩니다. 그거는 뭐 커미티가 바뀌니까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 락이라는 것도 결국엔 자기 로컬 뷰에다가 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락이라기보다 이제 프리즈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까 영원히 락 거는 그거가 이제 다 떨어진다는 이야기. 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설명은 다 끝났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뭔가 건조하네요. 질문 있으신가요? 들리시나요? 네, 지금, 들립니다. 뭔가, 네, 제가 잘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아까 뭐, 전체적인, 어, 오버롤 프로시저 그림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뭔가 밸리데이터의 시그니처를 받아서, 그거 말고, 네, 여기서 3번
과정이 네. 클라이언트가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 클라이언트가 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수위 메인넷에서는 클라이언트 대신에 풀노드가 요 첫 번째 과정이랑 세 번째 과정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네, 클라이언트한테 뭔가 일을 떠넘기는 거는 그렇게 좋은 시스템은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여기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구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현은, 이전에 썼던 그 패스트페이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스트패스에서의 과정하고 거의 완전 똑같이 동작하거든요. 그냥 리컨피규레이션, 에포크 바뀌고 뭐 이런 게 없고, 체크포인트 만드는 게 없다 뿐이지, 이제 아까 패스트패스 탔을 때랑 똑같이 이제 작동을 합니다. 패스트페이랑, 나왈은 이제 포크에서 맨플로 쓰고요. 그 풀샤크를 또 컨센서스로 해서 이렇게 세 개로 이밸리에이션을 이제 돌렸다라고 하고요. 지금도 아마 이렇게 구현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락스DB를 사용을 했고, 그 P2P 연결에는 킥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특징은 이제 프로덕션 레벨에서 임플리멘테이션을 했다는 거고, 아마 러스트 썼다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수위 메인넷에서 돌아가고 있는 진짜 프로덕션 레벨의 코드가 있고, 요걸로 이제 이밸리에이션을 했다고 하고, 거기서는 이제 107개의 밸리데이터들 107개의 기호 디스트리뷰티드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제 분산된 밸리데이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310만 개 정도 서티피케이트를 하루에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밸리에이션 세팅은 AWS에서 이런 환경으로 이제 인스턴스들을 13개 정도 이제 서로 다른 구역에다가 이제 분산해서 디플로이를 했다라고 하고요. 요 스펙을 사용한 이유는 요게 그냥 뭔가 너무 하이 스펙도 아니고 그냥 딱 쓸만한 그 스펙인 것 같아가지고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근처에서 350 트랜잭션을 초마다 이제 보내는 거를 이제 수행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그 세틀먼트 파일럿 요 6번에 있는 이거를 이게 이제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를 됐다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냐면 요 1번에서 그 트랜잭션을 제출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서티피케이션에 트랜잭션을 이제 제출을 하는데 요 시점부터 해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 요거를 레이턴시로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루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 처리하고 나서 이펙트 서티피케이트 이런 게 나온다고 했는데 일정한 그 시간 동안에 요걸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는지를 기준으로 스루풋은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이밸리에이션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케이스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뻘티 노드가 하나도 없는 경우 그리고 하나는 그 뻘티 노드 있는 경우입니다. 베이스라인은 이제 풀사크로 이밸리에이션 했다고 하고요. 이거 그 트랜잭션은 일반적인 그 페이먼트 트랜잭션이랑 컨트랙트 콜을 섞어서 이제 이밸리에이션을 한 것 같은데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찾아보려다가 까먹었어요. 지금 비율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고 또 공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어 이제 루트리스랑 이제 그냥 일반 불사크랑 비교를 했는데요. 그 위에 거는 그냥 그 두 개를 노드 수 다르게 해가면서 레이턴시랑 스루풋을 이제 체크를 한 거고요. 밑에 거는 어 특정한 레이턴시를 이제 고정해 놓고 그 레이턴시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의 어떤 스루풋을 구한 거고 커미티 사이즈를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밸리에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밖으로 나간 거는 빼고 그냥 요런 애들만 보면은 루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 그
서브 세컨드 정도 레이턴시로 되게 빠르고, 불샤크보다 6배 정도 더 빠르다라고 하고 있고요. 스루풋도 되게 좋고, 커미티 사이즈에 관계없이 스루풋이 항상 더 좋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다음으로는 이제, 네네, 혹시 이 트루풋에서 단위가 지금 certificate per second잖아요. 그러면 네. 이펙트 certificate의 수가 컨센서스 횟수라고 봐도 되나요? 그러면 기본적인 블록체인에서는 블락의 개수로 봐도 되나요? 아, 블락의 개수가 아니라 아마 서티피케이트는 그 하나의 트랜잭션에 대해서 나오는 거기도 하고, 어, 뭔가 이 리절트 서티피케이트도 아마 트랜잭션에 대해서 수집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트랜잭션 퍼 세컨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트랜잭션 세컨드라고요? 네, 그런 것 이거 뭐 그런 것 불샥이나 다른 같은데, 나와렌 터스크만 봐도 네. 걔네들 뚜루풋이 최소 몇만부터 시작하거든요. 아, 네. 근데 여기서는 음, 이게 트랜지션이라고 보면은 4000 TPS, 뭐 5000 TPS 요런 거일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이펙트 설티피케이트 수가 트랜지션 수가 맞는지 혹시 다음에 확인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음, 네. 이펙트 서티피케이트이 다음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트랜잭션 번들 가지고도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프로그래머블 트랜잭션 블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 트랜잭션을 여러 개 넣어서 마치 트랜잭션 번들처럼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 100개 노드에 대해서 그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이 옵스 퍼 세컨드는 그냥 그 번들 안에 트랜잭션 하나를 부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여기 이제 그 최대 15만 옵스 퍼 세컨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거는 1500 그 프로그래머블 트랜잭션 블럭 퍼 세컨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트랜잭션 프로그래머블 트랜잭션 블럭 하나 안에는 이제 100개의 트랜잭션이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옵스는 트랜잭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험은 그냥 뭔가 이 PTB가 그 스캐너에서도 보면은 PTB가 제일 많거든요. 그냥 일반 트랜지션보다도. 그래서 아마 그냥 그 PTB 단위로 보통 처리가 되니 뭔가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테스트 셋도 다 공개가 돼 있어서 제가 정확히 어떤 데이터 셋으로 실험을 진행한 건지는 뭐그 GitHub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펄트가 있는 경우의 어떤 이벨리에이션인데요. 일단 노드 10개를 두고 1분 정도는 펄트가 없고, 0개 펄트, 1개 펄트, 3개 펄트 이런 경우, 나중에 이제 펄트가 나는 경우와 안 나는 경우 이렇게 비교를 한 거고, 어, 예를 들어서 뭐 10개 노드에서 루트리스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루트리스 시스템에서 10개 노드를 두고 1분 동안에 아무 펄트 없다가 그 뒤에도 계속 펄트 없는 경우, 그리고 여기 하나가 펄티하다라는 거는 1분 정도 펄트 없다가 그 뒤에 이제 펄트가 생긴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한 거고요. 루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펄트가 있든 없든 좀 다 성능이 비슷한데, 불샤크는 좀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봤을 때, 루트리스는 항상 0.5 세컨드의 레이턴시와
4천 서티피케이트 per second를 가지지만, 이제 불샤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면은 뭐 5세컨드, 세 개면은 뭐 7.5세컨드 이런 식으로 레이턴시 차이가 되게 많이 났다는 거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최대 이제 15배 더 좋다, 레이턴시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트리스는 펄트에 영향을 많이 안 받는다라는 게,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 리커버, 이거는 그냥 스루풋이랑 레이턴시를 따로 이제 놔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5개의 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존은 펄트가 없는 상태이고, 두 번째는 펄트가 하나 나는 경우, 그리고 이 세 번째는 2개 나는 경우, 3개 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리커버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다 나눠가지고 이제 듀레이션별로 측정을 한 건데요. 보시면은 스루풋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별로 크게 변화가 없고요.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루트리스는 뭔가 차이가 없는데, 불샤크는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커버도 여기서는 이제 리커버 하는데 시간이 조금 이렇게 걸렸는데, 여기서는 아무 시간 변화가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이밸리에이션 파트를 조금 오늘 낮에 급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 이밸류에이션은 이제 이해가 됐는데 특히 그 펄티 네, 노드 있을 때 네, 이밸류에이션은 이해됐는데 그 이유가 네. 혹시 어떤 게 가장 뭔가 큰 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된 아, 이유. 사실 저도 그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디서, 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지금 되는 건지. 왜냐면 앞에서 뭐, 뻘티 노드에 막 그렇게 그, 왜 되지? 잘 버티기 위해서 뭐 이런 시스템을 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없었어가지고, 아, 뭐해서 기인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저도 모르겠네요. 조금 더 찾아볼게요. 근데 발표해 주신 것만 보면은 베스트 네. 패스 밖에 없으니까 그거로 인한 결과치인 건 아닐까요? 아, 패스트 패스가 도입돼서, 네. 어, 뭐, 아, 그거밖에 없긴 한 것 같은데 그게 네. 이만큼 임팩트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 과정에서 그 트랜지션 타입, 그러니까 베스트 패스랑 할 거랑 아니면 네. 컨센서스 할 거를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실험 그래프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맞습니다. 자기 유리하게 비율을 짜지 않았을까. 네. 베스트 패스 네. 되게 많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 논문에 나온 바로는 데이터셋도 다 공개가 돼 있고, 심지어는 요 테스트 어떻게 뭐 돌리고, 이런 막 튜토리얼 같은 거를 자기가 뭐 만들어 놨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 단순한 그냥 다들 다는 리드미 수준이면 조금 실망이긴 하겠지만, 제가 그거 한번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닌데 아까 네. 만점님께 TS랑 30 per second랑 같은 거냐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건 그 서티피케이트이 만들어지는 거는 프로포절하고 별개인 구조인 것 같아서 어 그 똑같이 서티피케이트 트랜잭션 단위여도 그 처리하고 이걸 합의한 그 서티피케이트를 만드는 속도가 다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잘 이해한 걸까요? 서티피케이트 트랜잭션인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걸 좀 고민하다가 그냥 말해봅니다. 네, 저도 서티피케이시 트랜잭션이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의 스루풋이
궁금한 건데, 여기서의 스루풋이 그럼 TPS가 되는 거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서의 그 스루풋이 설티피케이트 되는 건데, 뭔가 다른, 안섭님이 보셨던 또 다른 불샤크 이런 이벨리에이션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좋은 그 스루풋이었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네. 그 미스터 시티 저는 이벨류션만 봤는데 거기도 그냥 보면은 네. 트랜지션 퍼 세컨드 드롭풋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런 음, 천 달러가 아니에요. 만 네. 달이 10만 달이 정도라서 저는 그래서 생각한 게 이 서티피케이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컨센서스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서티피케이시니까 아 뭔가 컨센서스의 횟수 그리고 블락의 개수라고 랑 같은 숫자인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TPS가 아니라 블락 퍼 세컨드인 게 좀 네네. 더 약간 맞는 것 같다라는 네네. 거죠. 저 그렇게 유추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트랜잭션 퍼 세컨드 안 쓰고 블락 퍼 세컨드 썼는지도 좀 추가적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 일반적인 드루풋 단위를 안 쓰고 그렇게 했는지. 한번, 그리고 이게 뭔가 그 테스트 셋에서도 뭔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은 게, 서티피케이지 트랜지션 하나가 아니라 트랜지션 여러 개가 들어있는 그, 뭐시기야, 여러 개가 들어있는 트랜잭션, 프로, 프로그래머블 트랜잭션 블럭에도 또 대응이 될 수 있으니까, 뭔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갑자기, 같은데, 네. 이게 TPS에 정확하게 대응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이거 지금 장표에 있는 피규어 밑에 논문 피규어 5 보면은 네. 스루프스 옵스 퍼 세컨드에 이건 14만 이게 아마 이제 그 불샤크 TPS랑 비교했을 때 그거 같고 트랜지션 처리 속도는 아, 그걸로 말을 하는데 지금 논문 보니까 certificate은 언릴 그니까 그 동시에 얼마나 많은 유저가 그러니까 무관한 트랜잭션을 동시에 얼마나 처리할 수 있는지라서 약간 certificate per second 곱하기 n 했을 때 TPS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미스틱 아, 생각을 좀 해볼게요. 네. 네. 어, 저는 사실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곱하기 n이 뭐죠? 아, 그 루트리스 논문 보니까 피규어 쪽에 이제 네. 그 디스팅트한 무관한 트랜잭션 스루풋을 certificate per second로 디노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라고 써놓은 걸 봐가지고 네. 그래서 certificate per second는 이제 동시에 어 이걸 그러니까 14만 TPS가 나오기 위해서 동시에 약간 어 병렬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 수?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저도 개념이 명확하진 않아요. 아, 저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대충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 것 같아요. 그 앞에 뭐 프리 밸리데이션인가 뭐 그런 페이지에서 네, 뭔가 여기서 그 서티피케이트를 모은 다음에 그 PLS로 이제 시그니처 합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의 그런 거지 않을까? 여기 체크 단계? 컨센서스 단계 말고 체크 단계에서의 그 체크 단계에서 여기서 서티피케이트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서티피케이트는 3번에도 만들고 7번에서도 만드는데 두 개가 이제 하나는 그냥 서티피케이트라 하고 7번은 이제 이펙트 서티피케이트라고 실행 이후에 만들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그냥 네. 3번하고 7번 이제 어셈블이고 서티피케이트를 만들어서 그 하나로 네. 이제 뭉친
그거는 뭔가 서티피케이트 그 스루풋에 영향은 거의 안 줄 것 같고 2번 네. 단계에서 서티피케이트를 만들고 3번에서 어셈블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2번에서 막 서티피케이트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3번에서 하나로 만드는 거니. 아, 그거는 서티피케이트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제 기준으로는 이제 제가 읽었을 때는 이 서티피케이트 자체가 N-F개의 시그니처를 묶은 거라 가지고, 이번에서 시그니처가 N-F개 만들어지고, 그걸 이제 묶어야지 뭔가 서티피케이트 일단 된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혹시 그걸 그 질문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서티피케이트 개수가 이제 뭐 이 뒤에 4, 5, 6번 뭐 3, 4, 5, 6, 7 여기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서 각 베리데이터들이 서티피케이트를 만드는 그 초당 몇 개씩 만드는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아, 근데 여기 논문에서는 그 스루풋에서의 서티피케이트는 이펙트 서티피케이트라고 이제 나와 있어가지고 실행 이후에 만들어지는 그 서티피케이트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